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돼요. 작가 타노 히로시 온기니 한성렛 출판사 애플북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애플북스의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안겼습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35살의 하타노 히로시는 2017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고술종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이 3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겨우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시리에 빠져있던 히로시는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은 날 동안 자신이 없는 세상에 남겨질 어린 아들에게 아빠 없이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다가 히로시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들이 자라며 그릴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올린 아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삶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에 가닿아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온화함과 다정함에 대하여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2장 고독과 친구에 대하여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 3장 꿈과 일과 돈에 대하여 아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들. 4장 삶과 죽음에 대하여 언젠가 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프롤로그.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 분명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예를 들면 나는 사진 작가인데 예전에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 부끄럽다. 당시에는 분명 최고라고 확신하며 찍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물론 내가 촬영한 사진을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전시회도 열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찍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사진은 가차없이 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고르고 고른 사진도 몇 년이 지나 다시 보면 그 역시 못 견디게 부끄러워질지도 모른다. 사진은 스포츠와 같아서 하루하루 성장해 간다. 변화는 당연하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 사진을 죄다 다시 찍을 수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사진을 찍는 것.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여기에 쓰는 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이지 영원히 최고로 남을 마법의 말이나 문장은 아니다. 전하려는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가는데 쓸모있다고 믿는 몇 가지 지혜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두 최선이다. 35 사진작가의 최선, 35 남편의 최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최선이다. 올해로 내 아들은 2살이 되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도 그렇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넘어 성별과 나이를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지혜도 있다. 그를 통해 내 나름대로의 최고를 아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최고란 순간순간에서의 최고를 말하며 아들은 계속 성장해 간다. 말랑말랑한 볼을 가진 부드러운 몸이 일어서고 걷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자란다. 바라건대 어린 아들에게, 소년으로 성장한 아들에게,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들에게, 청년이 된 아들에게 그때마다 아버지인 나의 최고를 전해주고 싶다. 아들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쌓여갈 가장 최신이자 최고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나는 34세 다발골수종이라는 암에 걸렸다. 등뼈에 종양이 생겨 남은 시간이 3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암 선고를 받은 날 밤, 이 세상에 남겨질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 그렇게 울고 난 후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깊이 생각했다.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자살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다. 수렵 중에 생긴 사고를 꾸며 엽총으로 목숨을 끊으면 가족에게 3천만 엔 정도의 보험금이 들어오겠지 따위의 경제적인 도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암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내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남기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돈이란 작정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으니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전하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돈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라면 돈이면 끝난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서 내가 남겨놓은 말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말을 남겨주고 싶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도나 나침반 같은 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문득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말을 남기기로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쓰는 말은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처럼 절대적인 길 안내는 아니다. 겨우 35년밖에 살지 않는 평범한 남자의 인생 경험이 GPS만큼 정밀도를 가졌을 만무하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내 생각을
마치 이정표처럼 내세워 아들을 이끈다면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방해할 뿐이다. 아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걸어가기를. 다만 문득 길을 잃었을 때 내 이야기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 아들에게 글을 남기기로 결심한 후 전하고 싶은 내용과 현재의 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을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 무렵 한 친구에게서 화재로 사진을 비롯해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들이 죄다 불에 타버렸다는 슬픈 이야기를 듣고 편지라면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안전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했다. 그렇게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한 글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취재 요청도 받았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트위터로 상담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많은 사람에게서 밀려드는 고민들에 답을 해주며 이 답변들이 앞으로 아들이 살며 부딪힐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라도 아들에게 말한다는 심정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을 건넸다. 답변을 할 때마다 고민 상담수도 점점 더 들어갔다. 암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만 상담해 오는 것도 아니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있지만 그 누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다가 암 환자인 나에게 털어놓았다. 어쩌면 사람은 가까운 이보다 자신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혹은 속마음이란 약간 거리가 있을수록 닿기 쉬운 성질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들을 위한 말도 손으로 쓴 편지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블로그처럼 가상 공간을 통해 건너는 쪽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들을 위한 말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에게는 말이 소중하고 그렇기에 지금 나는 필사적으로 말을 남기고자 한다. 이 책은 그런 마음의 연장선 상에서 한 권으로 묶였다. 웹사이트의 말은 형태를 갖지 않았으면서도 강한 힘을 가졌다. 그처럼 강하면서 형태도 있는 말을 기록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내 아들에게 붙이는 편지이자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름은 선물이자 맹세다. 온화하고 다정한 아이로 키우려면 온화하고 다정한 부모여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라고 물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온화하고 다정하게 상대를 대하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 스스로 온화하고 다정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온화하고 다정한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상대를 비춰주어 서로가 온화하고 따스해진다. 나는 온화하고 다정한 게 좋아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아내는 내가 아는 이들 중에 가장 온화하고 따스했다. 나는 아들에게도 유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꼭 이 글자를 넣어 이름을 짓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내에게 글자 3개를 호불호 추천했다. 1번은 유, 2번과 3번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다만 본가에 있던 고양이와 같은 이름이었다.
예를 들어 방울이와 3세기쯤으로 해두자. 온화하고 다정한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한다. 고양이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긴 싫었나 보다. 아니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고양이와 우리 아들이 헷갈리는 걸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유로 정했다. 부모는 염원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 나와 아내는 아이 이름에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알아서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이를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어떻게 아이를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릴 적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데려간다. 동물을 키운다. 친구나 나이 든 어른께 온화하고 다정하게 대하라고 가르친다. 등등. 이 모든 방법이 틀리진 않았지만 다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생각하건대 아이를 온화하고 다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온화하고 다정해야 한다. 부모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성품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유라는 이름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부모로서 나와 아내의 맹세이기도 했다. 우리는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아들도 우리의 염원을 따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인하면서도 때론 다정하게 괜찮아 라며 좋은 얼굴을 하는 것만이 온화함과 다정함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라고 느낀 사람은 모두 강인하면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다정할 뿐 아니라 강했다. 그리고 엄격했다. 반대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비난하는 차가운 사람도 있다. 심지어 누군가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더욱더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마치 이 녀석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괴롭힐 수 있어 라는 듯이. 만약 물에 빠져 흠뻑 젖은 개를 웃는 얼굴로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한 사람일 것이다. 당연하지만 온화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다. 또 어떤 결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든가 자업자득이라고 심하게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신이란 절대적이며 빈틈없고 강한 것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신 탓일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한 번도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차가운 사람은 분명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도 이처럼 차갑게 대했으리라. 이런 차가운 사람은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한없이 온화하고 다정하게 대하리라 다짐했다. 아들에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면 바로 도움을 청하렴 하고, 그래야만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을 알아챌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도 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온화함과 다정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사진작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스승님은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분이 온화하고 다정하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스승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다. 얼마나 엄격했으면 배우는 시기별로 제자들이 여러 명씩 떠나갔을 정도다. 실제로 스승님은 자주 실패하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나를 엄격하게 꾸짖긴 했지만 잊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성격이 나빠서 혹은 화풀이나 분풀이로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스승님은 달랐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꿰뚫어보고 명확하게 지도해 주셨다. 잘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셔서 그 덕에 내 실력은 빠르게 나아졌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괜찮아라며 좋은 얼굴을 하는 것만이 온화함과 다정함만은 아니다.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꾸짖는다. 그런 다음 못한 점은 잘하게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아주 단순한 일임에도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이 부분을 거듭 생각하며 가장 마음을 쓰고 있다. 아들도 이것을 잘 배워두길 바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온화함과 다정함이란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그것만으로 완성되기도 한다. 산속에서 사냥을 한다. 아오키가 하라에 간다. 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 산속, 아오키가 하라. 해외. 모두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실제로도 다녀왔다. 그런데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암 환자에게 이런 여행이 어울리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치료에 전념해야지 라며 어머니와 친척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연한 반응이다. 유일하게 아내만이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요 라고 응원해 주었다. 내 몸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으니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도 연애 시절에도 결혼 후에도 아들이 태어나고서도 나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지내왔다. 사진 찍으러 외딴 섬에 가야지 라고 결정하면 곧바로 떠났고 여러 날을 산에서 지내며 사냥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내 마음대로였다. 세상에는 남편이나 연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혼자 남겨진 것을 참지 못하는 여성도 많다. 나를 막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게 배려해주는 아내와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도 병에 걸렸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픈데 놀러 다니지 말고 병원 가라고 권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병에 걸린 후에도 한결같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아내가 나는 존경스럽다. 그래서 마음이 벅차오른다.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과 결혼하고 온화하고 다정한 스승을 만난 나는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사는 행운을 얻었다. 이 두 사람하고만 삶을 이어나가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싫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나 자신조차 싫은 사람처럼 바뀌던 때가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지방도시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한 달가량 촬영을 했다. 이미 결혼했지만 그리 대수롭지 않은 단신 부임이었다. 흔히 촬영 업계를 3D 업종이라고 부른다. 노동시간이 길고 체력으로 승부해야 하고 게다가 갑질이 난무한다. 그만큼 급여가 센데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일주일 일하고도 회사의 한 달치 월급을 벌을 때도 있다. 하지만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할 때가 많아서 시급으로 따지면 더 적을지도 모른다. 집을 떠나 비좁은 호텔방과 촬영 현장만을 완복하며 지내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로 2달 걸리는 작업을 한 달 만에 끝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초조함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서로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거의 분풀이나 그저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이었다. 실수는 당연히 용납되지 않았고 칭찬도 하지 않았다. 가끔 함께 술을 마시러 가면 일에 대한 푸념이나 지난날의 캐캐묵은 자랑만 했다. 처음에는 싫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나도 그들만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온화하고 다정하게 바뀌지만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자신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도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거나 가시돋친 말로 화풀이를 했다. 소중한 사람이라서 전화를 걸었는데 쌓인 불만을 최악의 형태로 몽땅 쏟아붓곤 했다. 울분을 토하며 마치 쓰레기통처럼 대한 것이다. 그런 인간의 행태를 대체 뭐라 설명할까? 가족에게는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된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음을 자각했다. 점점 더 싫은 인간으로 바뀌어 가자 나는 돌아가기 전까지 전화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편지라면 차분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으니 화내지 않고도 제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이 많아 잠잘 시간조차 부족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늦잠까지 잠을 자고 나서 점심을 먹고 멍하니 지내다 저녁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서너 장씩 쓰고 휴일에 찍은 사진을 편의점에서 뽑아 동봉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일에 대한 푸념이나 화풀이는 아니었다. 그 편지에 아내가 답신을 보내왔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내 성격이 다른 사람처럼 변한 걸 알고 걱정했으리라. 그러나 아내는 나를 염려하는 말만 썼고 비판이나 충고는 없었다.
그리고 돌아오면 놀러가요 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암에 걸리고 나서 혼자 베트남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오랜만에 공항에서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가 두툼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열어보니 아픈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겼고 돌아오면 셋이서 함께 놀아요 하고 끝맺었다. 부피가 두툼했던 이유는 부적과 함께 아들이 직접 뽑았다는 아직 뜯지 않은 오미쿠지가 들었기 때문이다. 애군이 끼었으니 여행할 때 조심하라고 쓰여 있으면 어쩌려고. 나는 가슴을 졸이며 오미쿠지를 펼쳐보았다. 20대 때 자동차로 일본 이곳저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기요미즈 데라 사원에서 여행할 때 조심하라고 쓰인 애군 제비를 뽑아 들고 풀이 죽은 기억이 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여러 번 했는데 잊었나 보다. 아들에게 엄마는 세심한 성격이 아니니 네가 잘 챙겨드리렴 이라고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자신의 말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아들이 알았으면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소중한 존재이길 바란다. 아들에게는 가족 말고도 친구든 애인이든 스승이든 소중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나는 아들에게 가족이 아군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존재이길 바라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고 어림짐작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말로써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아들이 알았으면 한다. 암 환자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암에 걸리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건네는 말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었다. 아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사소한 일이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다. 예컨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아내와 하고 있을 때였다. 아내의 입으로는 대답하고 있었지만 눈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본 채였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마주하기 무서워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정신적으로 괜찮았고 진통제도 사용하고 있었으니 내 겉모습은 건강해 보였을 것이다. 게다가 얼굴을 매일 마주하니 익숙해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건강한 시절과 똑같은 기분으로 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우울한 상태였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아내에게 짜증이 났다. 아내는 아내대로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 그 스트레스를 견디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듯 언짢은 말을 주고받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후로 나는 내 나름대로 아내에게 확실하게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아내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야기의 분위기를 높이려는 입버릇이다. 내가 건강했을 때는 어차피 별거 아닐 텐데 뭐 라고 여유를 부리며 다음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몸과 마음 상태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젠 아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줘 라고 직설적으로 힘주어 말한다. 아내가 강한 내 말투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배려나
가족이니 세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으로 알아주겠지 하는 어정쩡한 태도는 일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잠시 아내와 서먹서먹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얼버무리면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아들도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렇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인 나와 아내가 말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방식 말고는 제대로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신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는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 이처럼 부모의 폭력은 아이에게로 이어진다. 아들에게 말로 자신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알려주고 더불어 아무리 잘 표현했어도 상대가 모든 걸 다 이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결국 답은 자신이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구할 자도 자기 자신이다. 쉽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바란다. 죽음을 앞둔 35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한 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